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전과 후로 나눠질 만큼 큰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성찰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안목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역 문화를 일구고 그 가치를 높여가는 과정에서도 이런 새로운 안목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민들이 지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지향점을 가져갈지 세상을 대하는 미학적 태도나 지역 생태 자원에 대한 관심, 공간을 넘어 삶을 바꾸는 마을의 도시 재생 등 다양한 분야의 인문 강좌를 통해 이런 안목들이 모여 문화가 있는 미추홀 문화도시를 꿈꾸는 작은 물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강좌를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학의 집 소장 임지연입니다. 지금 우리 미추홀 학산문화원에서 진행하는 지역 인문학 강좌 미추홀 시민로드, 미추홀 문화도시를 꿈꾸며 문화시민을 위한 미학, 천하의 잡것이 되어라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긴 여정을 이제 계속 우리가 같이 해오고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강의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각각의 강의들은 총 한 회당 1부, 2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요. 이제 오늘까지 다 강의가 진행이 되게 되면 총 8편의 동영상을 강의를 보게 되실 예정입니다. 이제 앞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는 이제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정리하였고요. 미학은 결국 몸학이고 감성학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에든 아니면 일을 할 때에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생한 감각이라고 하는 것, 몸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을 잃지 말고 매 순간을 살아가도록 하자라고 하는 취지의 이야기들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강의 진행을 좀 하고자 해요. 오늘 강의는 몸의 확장과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로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주제가 조금 추상적이기는 하죠. 몸의 확장과 연합이라니. 1차적으로 우리가 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몸 외에 좀 다른 것을 떠올리기가 좀 어려운데 그런 몸에 대한 생각들을 우리가 고정관념들을 좀 바꿔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생생하게 어떤 내면의 운동 그리고 다른 존재들과 같이 동시적인 어떤 활동 같은 것들을 활발하게 일으키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럼으로써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좀 새로운 공동체로 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우리는 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몸에 천착해서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는 동안 어느 순간에서든 나라고 하는 관념이 늘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나는 먹는다, 나는 잠잔다, 나는 걷는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나라고 하는 관념 속에서 걷든 먹든 잠자든 이라고 하는 이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이 나라고 하는 관념이 원래부터 있었던가, 원래부터 당연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나,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구의 근대라고 하는 시기를 여는 대표적인 개념이고 대표적인 컨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대를 알리는 시작, 그러니까 특히 우리 강좌 내내 살펴보려고 노력했던 시대인 서구의 근대라고 하는 시기를 열었던 대표적인 철학적 명제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로부터 어떻게 보면 서구의 근대라고 하는 것이 시작했고 이미 주어를 한번 보시죠. 주어가 나는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와 같은 명제로 인해서 이제 근대, 자아의 철학, 자아의 시대, 개인의 시대
나라고 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여기서도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주어, 동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언제나 행동하는 주체가 따로 있고 그 주체에 따라서 따라오는 행동이 언제나 따로 있다. 이와 같은 관념 속에서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것 따로, 나라고 하는 생각 따로 이렇게 분리된 채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나라고 하는 것은 어딨냐? 나는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냥 단순히 관념 속에 자리하고 있는, 관념으로만, 주어로만 자리하고 있는다라고 하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나의 실제성을 담보를 할 수 있을 건가? 그게 과연 진정한 나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생각하고 있는 순간, 존재하고 있는 순간, 이건 다른 어떤 걸로 표현할 필요 없이 그게 나이든 뭐이든 하나의 완벽한 어떤 행위, 활동으로서 일어나고 있고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굳이 나라고 하는 영역으로 따로 떼어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반문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근대라고 하는 이 시기에는 그렇게 두지 않고 나라고 하는 이 자아, 개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발명을 해내서 이걸 중심으로 이제 쫙 세계를 질서 잡고 이 세계 속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규칙 내지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들을 찾아가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근대는 나 중심, 자아 중심, 개인 중심의 삶이 시작되는 시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근대가 그냥 이렇게 시대에서 뚝 떨어진 것인가? 그냥 근대만이 어떻게 보면 다른 시대와 연관관계 없이 그냥 뚝 떨어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근대의 개인의 탄생, 자아의 탄생, 나의 탄생이라고 하는 것은 서구의 역사에서 보면 어떤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좀 보입니다. 즉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에 시기별로 시대별로 다른 세계관들이 형성이 되기 마련인데 특히 서구에서의 세계관이 어떻게 변형되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보면 근대의 개인이라고 하는 것, 나라고 하는 것이 탄생하게 된 의미 같은 것들을 한 번 더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먼저 보면 아주 오랜 시절, 오래전 옛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 뭐 BC 몇 년 전 뭐 이렇게 몇백 년 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오래전의 삶의 모습 사람들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 만물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터득하려고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많은 문명권 안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지만 신화적인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했습니다. 이건 일종의 범신론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한마디로 자연의 모든 사물에 신이 깃들여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온 천지가 다 신입니다. 바위, 나무, 동물, 파도, 바람에도 하물며 바람에도 신이 깃들여 있다라고 해서 그야말로 온 천지가 그냥 신으로 이렇게 날뛰고 있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세계를 이해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신화의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문명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그런 세계관이라고도 보여요. 그런데 이제 서구에서 한 BC 아니죠. 이제 AD 넘어가서 한 3세기 내지는 4세기 정도 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국교로 공인이 되고 이제는 사회생활 내지는 인간의 일반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을 구속하는 가장 강력한 어떤 통치 내지는 지배의 이데올로기로 이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는 사회생활을 하려면 그 기독교의 체계라고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익혀야만 하는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고대 시대를 거쳐서 소위 말하는 3세기 내지는 4세기 이후의 신학, 중세 시대는 그야말로 기독교적 신학의 세계, 신학적 체계로
사회 공동체이든 자연이든 다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학의 세계로 접어들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학의 세계는 신화의 세계하고는 다른 유일신론이죠. 기독교 체계가 가장 이렇게 만연되어 있었던 때이니까. 그런데 이게 한 1000년 가죠. 이 중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한 4세기부터 한 14세기 정도까지를 서구 중세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벌써 이제 9세기, 10세기 넘어가고 이제 12, 13 이렇게 이제 중세 후기로 가면 갈수록 그 신학적 체계가 가지고 있는 위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점점 약화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기도 합니다. 전쟁도 너무 잦고, 그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 전쟁통에서 너무 많은 사륙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경험을 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지쳐가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5, 16세기 소위 말하는 르네상스 시기를 맞이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제 15, 16세기 접어들게 되면 이제는 신 중심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신이 나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라고 믿었었지만 그게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나를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은 무엇이냐? 나침반, 지도, 항해술, 이제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 문명이라든가 어떤 과학이라든가 학문, 이제 이런 것들, 이성의 산물로서 그런 학문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제 실제로 서구인들로서는 본인들이 갈 수 있는 곳,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는 신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인간 차원에서 행할 수 있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먹게 되는 것이죠.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이 르네상스 시기에서부터 좀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는 신 중심의 세계관이 아니라 인본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르네상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뜻인데, 뭘로 다시 태어나느냐? 이제는 신 가까이에 있는 신의 아들 이렇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신보다 열악하진 않아. 신보다 형편없진 않아. 최소한 신과 동일할 수 있을 정도의 인간, 그리고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이제 세계를 재편하겠다, 세계를 질서 잡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으로 르네상스 시기를 여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17세기 접어들게 되면 근대라고 하는 시기로 이야기가 되는데, 이 근대는 인간 중심, 르네상스 때 강화되었던 그런 인간의 세계, 인간 중심의 세계에서 더 나아가서 자아,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이제는 다른 그냥 보편적인 차원의 인간, 이 수준이 아니라 인간들 중에 나로서 존재하는 인간, 이 측면에서 이제 삶과 세계를 질서 잡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개인주의 이때부터 아주 강화됩니다. 그리고 자아 철학, 그리고 이 자아 철학의 대표적인 정신 철학, 이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전반적으로 이 신화에서 개인 나의 세계로까지 이렇게 쭉 진행되어 온 서구 역사의 세계관의 변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쭉 보십시오. 신화, 신학, 인간, 개인이라고 하는 이 흐름 전체를 놓고 보시면 한 250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어떤 게 보이시나요? 세계관 전체가 이렇게 약간은 이렇게 안으로 점점 좁아지고, 좁아진 만큼 내 안으로, 한 개인 안으로 이렇게 세계가 온팡 이렇게 딱 들어온 그런 내면화의 경향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고대 신화의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은 산에도 있고 나무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중세인들에게 진리는 어디 있느냐라고 묻는다면 신에게 있고, 신이 만든 피조물에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 인간 안에서 찾아야지, 이렇게 말해요. 근대로 넘어오게 되면 진리는 어디 있느냐? 내 안에서 찾아야지. 내 안에 뭐가 있는데
내 안에 이성이 있잖아. 내 안에 정신이 있잖아. 내 안에 있는 모습을 탐구를 하여서 여기에서 어쨌든 참된 모습을 발견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일단 전체에 이렇게 근대로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는 세계관의 변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아직 판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천지가 다 신으로 넘쳐서 그것과 함께 날뛰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 시기들이 점점 진행되어 오면서 딱 개인, 나라고 하는 지점으로까지 딱 축소된 그 흐름을 서구의 정신사, 서구의 세계사의 변천 과정 통해서 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개인 안에서, 자아 안에서 진리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걸 볼 수가 없어. 이제 신도 말해주지가 않고 나무도 나에게 말을 걸어주지를 않아요. 어떻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성의 힘으로 내 안에서 자연도 관찰해보고 사람들과 어떻게든 좀 해보고 하면서 내 안에서 내 나름대로의 진리를 만들어내야만 해요. 그러니까 이거 참 팍팍하기도 합니다. 어려워요. 차라리 신이 내려와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무가 정말 나에게 무슨 동화를 들려주듯이 이야기를 걸어준다거나 하면 그냥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냥 그대로 한번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나무는 말하지 않고 강물은 노래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신화적인 시대의 이야기일 뿐이지 근대 이후의 인간들에게는 그거 그냥 진리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 그냥 우스운 동화 같은 얘기 정도로 치부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근대 이후에 인간은 이제 진리를 무엇을 통해서 찾느냐? 내 안에서 찾아야 되고 내가 머리를 많이 써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성이라고 하는 이 능력이 그 무엇보다도 좀 강조가 되었었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성 능력으로부터 찾아져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런 근대에 강조되었던 인간의 이성 능력에 대한 이런 평가라고 하는 것은 근대에만 해당되었던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앞에서 우리가 신화, 신학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큰 흐름을 놓고 보자면 서구의 정신사는 그 신화적인 세계에서조차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라고 하는 능력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개발하려고 하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합리적이고 명석판명하게 아주 분명한 진리로 그렇게 제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그 신화적 세계에서도 쭉 진행되어 왔습니다. 뭐든지 하늘에서 뚝 먼저 떨어진다거나 갑자기 생겨난다거나 이런 것은 없어요. 근대에 그 무엇보다도 명석판명한 진리를 서구인들이 강조하게 된 것은 그 옛날 오래전 신화적 세계에서부터 줄곧 이어져 온 이성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그리고 수학적 진리에 대한 서구인들의 동경심, 서구인들의 어떤 친화력 이런 것들을 분명히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피타고라스에서부터 서구 정신사의 어떤 원형이라든가 출발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찾기도 하는데요. 피타고라스가 벌써 말을 했죠. 만물의 근원은 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변화무쌍한 그리고 계속해서 달라지고 그리고 혼잡스러워 보이는 이러한 자연의 모습에서 그래도 변하지 않는 원형,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변화무쌍한 자연들을 수적 체계로 이해해 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물의 근원은 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근데 수는 자연에서 직접 찾아지지가 않죠. 뭐예요? 이건 철저하게 예지적 산물이고 지적 산물이고 지적이고 정신, 나중에는 이성활동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죠. 계산을 아주 치밀하게 잘 해야만 하는 것이 수를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냥 봐서는 몰라요. 그리고 그냥 봐서 이게 괜찮은 것 같아 라고 하는 정도로 결론을 내는 것은 서구인들이 바라는 진리의 모습은 아닙니다. 딱 떨어져야 돼요. 수적 체계로 완벽하게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것도 고안을 해내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었죠. 그래서 피타고라스에게서부터 시작된 어떤 수적 체계, 예지적이고 지적이고 정신
이성을 기초로 한 진리추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고대 철학자들을 거쳐서 중세에도 요게 그대로 어떻게 보면 신학적 버전으로 바뀌고 뭐 아우구스티누스도 그랬고 아퀴나스 같은 그런 신학자들에 의해서 한번 신학적 버전으로 한번 바뀌고 그리고 근대에 이르러서 데카르트, 칸트, 헤겔 등의 어떻게 보면 관념론자들, 이성 철학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쭉 이어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헤겔만 하더라도 이제 19세기 중반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19세기 말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현대로 접어들어요. 그런데 그 흐름상 보면 현대에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데카르트, 칸트, 헤겔 이런 정도로 이름할 수 있는 철학자들이 크게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19세기 말경에 한 니체 정도? 그리고 이제 20세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건 이제 현대인데 현대에는 철학이 시대에 이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해요. 오히려 사이드로 이렇게 좀 빠지고 주류의 담론을 철학이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제 20세기 들어오면 뭐가 형성하느냐? 경제학, 자본, 기술 문명 뭐 이런 쪽이 이제 크게 한마디로 그 시대의 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모습이기는 해요. 그리고 철학이 항상 이게 뒤쫓아가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급의 어떤 철학자들, 사상가들 나오려면 평가가 더 필요하기도 해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서구 정신사 정신사 내지는 철학사의 흐름 속에서 헤겔, 니체 이후로 그렇게 주요하게 보아야만 할 그런 철학자들은 사실은 좀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는 형편이기는 합니다. 어쨌든 그런 흐름 속에서 살펴본다면 서구 정신의 일반적인 전통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 능력을 기초로 하여서 명석판명한 진리를 추구한다 라고 하는 이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그런 서구 정신사의 어떤 이렇게 딱 종합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헤겔인데요. 이 사람만큼 정신철학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정신이 어떻게 자기를 계시하는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지라고 하는 것을 아예 변증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정신의 운동 형태는 변증법적이다. 이제 이런 독특한 일종의 자기 사유 모델을 개발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헤겔의 그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정, 반, 합,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기계적으로 평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헤겔 변증법의 헤겔 변증법의 이런 정반합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헤겔이 정리했을 뿐이지 서구 정신사의 역사를 이렇게 총체적으로 좀 정리한 그런 것이지 뭐 이렇게 독특하거나 아니면 뭔가 창의적이거나 그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신화적인 사유 체계에서부터 이 변증법적인 삶의 이 정신의 모습은 많이 발견이 됩니다. 일단 헤겔만 놓고 보더라도 일단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정신은 이거 신이라고 했을 때 이거 정신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어차피 그 계보가 아까 우리 정리했잖아요. 그 계보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기 때문에 정신은 다음과 같다. 자기 자신을 자신과 구분합니다. 아까 우리 주어와 행위를 구분했잖아요. 이렇게 정신은 하는 자와 하게 되는 행위, 이걸 구분할 줄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신을 자신에게 대립시킬 줄 알아요. 주어와 수어를 스스로가 대립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대립 속에서 아, 이게 바로 나이구나 라고 해서 다시 돌아와요. 요게 바로 정신의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에게 대립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보다 더 완전한 자아가 된다. 라고 하는 요 세팅이
변증법이라고 하는 이 컨셉의 기본적인 모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사실 해겔에게서만 이야기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강조했듯이 고대의 어떤 신화적인 세계에서도 그대로 이와 같은 사회 모델들은 그대로 반복이 돼요. 정신은 밖으로 나가기, 둘로 나뉘기, 자신에게 돌아오기. 이게 정신의 발전이다. 그래서 이걸 나선형으로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가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나 아닌 다른 게 있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요렇게 돌아온 만큼은 나에게 차이가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이야기 구조를 어디서 많이 발견을 하느냐? 신화에서 진짜 많이 발견돼요. 특히 서양 신화는 다 이 이야기입니다. 집에 있던 주인공이 집에 있는 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아주 소박해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의식처럼 보여요. 그러다가 집 밖을 나가게 되죠. 그래서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뭘 찾겠다고 하면서 집 밖을 나가요. 그래서 온갖 고생들을 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아, 소중한 것은 나에게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야기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다시 돌아온 자아는 어떻습니까? 처음에 집을 나가기 전에 자아하고는 천양지차로 달라지죠. 그렇게 집 밖을 나가서 여러 다른 사람들도 만나고 자연도 경험하고 여러 사건들을 그렇게 겪어오면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기에게 방해가 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에게 하나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존재들을 만나고 그러한 고난과 역경을 극복해 가면서 일종의 내적 성장을 쭉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집으로 쫙 돌아온 그 주인공은 처음에 집을 떠나기 전에 자아하고는 완전히 다른 그런 내면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도 하죠. 이게 신화에서 이야기하는 전형적인 이야기 구조입니다. 이걸 이제 해겔로서는 신화에서도 발견되고 철학에서도 발견되고 하는 그 정신의 발전, 정신의 운동 형태라고 해서 정반합이라고 하는 변증법의 체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겔이 이야기하는 이 변증법은 그냥 단순히 기계적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삶에 천착해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죽음을 꺼리고 파괴를 피해서 자기 자신을 보존하는 삶이 아니라, 정신이라고 하는 건 난 이대로 그냥 순수하게 남아있을 거야, 난 이대로 그냥 나를 지킬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견디고 거기에서 자신을 보존하는 것이 정신의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히려 자기 부정, 죽음, 절대적인 찢김, 이런 것에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 자아는, 정신은 훨씬 더 참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만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냥 고정되어 있는, 그리고 데카르트식으로 그냥 수학적이고 추론하는 정도로만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정신이 이렇게 역사를 겪잖아요. 집 밖도 나가봤다가 막 온갖 수모나 이런 어떤 힘든 역경 같은 것도 거쳐봤다가 하면서 더 큰 정신으로, 더 큰 자아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모델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해겔에게서는 그동안 서구 철학에서 이렇게 쭉 보여지는 그런 정신 내지는 이성의 모습 중에서 가장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인 그런 정신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까운 것이 모든 것을 다 정신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특히 해겔은, 그리고 서구 정신의 기본적인 태도라고 하는 것은 다 정신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 정신으로 해결한다라고 했을 때 그럼 궁극적으로 해겔이 이 세계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하는 것이냐? 결국 개념입니다. 개념을 획득하느냐 마느냐. 정신이 자기 자신에 대한 개념을 획득하느냐 마느냐. 이건 사실 드라마틱한 일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리고 그냥 단순히 물질, 연장적 물체로만, 사물로만 존재하고 있었던 것들이 갑자기 이제 이름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는 이런 존재야. 나는 이런 의미를 가졌어. 나는 이런 역사를 거쳤어. 라고 하면서 자기 개념을 딱 갖게 되면 이제 정신의 역사가 완성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정신의 한 형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이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 모든 것을 다 정신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고 정신이 세계 구성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높은 최고위의 원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약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헤겔은 예술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 안에서 구현되고 정신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신이야말로 모든 것을 자신 안에 포괄하는 참다운 것이다. 정신이 최고예요. 그래서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있어서는 안 되고 정신에 보다 높은 것에 참여, 이건 정신이죠. 정신에 참여할 때 참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자연미라고 하는 것은 정신에 속하는 이러한 미의 반영에 불과한 것으로 불완전하고 부분적이다. 그러니까 자연에 비해서 정신이 훨씬 더 탁월하니까 자연에서 느껴지는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도 정신으로서 갈고 닦아져야만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헤겔은 자연미보다는 예술미에 훨씬 더 방점을 둡니다. 왜냐? 예술은 자연보다 훨씬 더 많은 정신의 힘이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은 어떻게 보면 아직 성숙하지 못한 상태, 정신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그런 영역이라고 보았고 그 자연물에 대해서 이성이 계속해서 운동을 해줘야 돼요. 넌 뭐니? 왜 이렇게 돼 있니? 이렇게 정신이 계속 이 대립운동을 좀 해주면서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정신으로 이렇게 고양되어 갈 때 이제 더 참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술미도 자연에 비해서 정신의 힘이 많이 가미가 된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탁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예술작품은 의식적 삶의 모든 깊이로부터 환기되어 나오는 인간 정신에 메아리와 반향을 일으킨다. 의식적 삶. 다른 삶도 아니라 의식적 삶이에요. 정신의 삶이죠. 몸의 삶이 아닙니다. 머리를 무지하게 많이 써야 돼요. 이렇게 함으로써 감각적인 것이 예술에서 정신화된다. 예술이 의미 있는 이유는 감각적인 사물이 감각적인 사물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돌이 돌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의 눈으로 넌 뭐니? 너 왜 여기 있니? 이렇게 계속해서 물음을 던지고 얘기를 해줌으로써 어떤 의미, 개념, 정신의 형태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술작품이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헤겔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정신의 삶이 감각적 외관을 하고서 예술 속에 거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예술에서 이렇게 정신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구나. 정신의 한 형태가 예술에서 보여질 수 있구나 라고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실제로 헤겔은 이렇게 예술조차도 정신 안에서 발견되어야만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예술이 그냥 예술 자체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고 이것도 철학화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신 스스로가 예술로만 남아있지 않고 철학으로 갈 때 보다 더 자신의 참된 모습을 갖추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흐름에 놓고 보자면 헤겔에게서는 예술보다도 철학이 훨씬 더 수위에 있습니다. 훨씬 더 탁월한 활동이에요. 왜냐? 개념을 찾아주니까 정신의 자신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개념을 찾아주니까 예술보다 철학이 훨씬 더 탁월한 활동이다. 발전된 형태의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좀 한번 물음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신이 다냐? 정신이 그렇게 다 모든 것을 다 해결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냐? 정신으로서 개념만 획득을 한다면 우리 삶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냐? 이렇게 반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수업, 네 번째 수업의 첫 번째 일부에서의 문제는 이성이 다냐, 정신이 다냐, 개념을 획득한다고 해서 정신의 어떤 역사, 발전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냐, 이렇게 한번 반문을 하고 아닐 수도 있다. 이성이 다가 아닐 수도 있고
정신이 다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포인트, 그리고 정신과 이성만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깨어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일까 하는 것들을 미학, 이 몸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올게요.